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엔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우한 폐렴도 참 걱정이지만 이것도 잘 극복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하도 폭탄을 퍼부어 가지고 지금 부동산에 대한 불안감도 많고요. 걱정도 많습니다. 집 없는 사람은 집 없는 사람대로, 집 있는 사람은 또 집 있는 사람대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은데 부동산 도시개발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진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건국대 교수님이신데요. 도시개발 전문가시죠? 예, 도시계획, 그렇습니다. 도시 및 지역계획 학과 주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이제 큰 흐름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특히 서울은 무지막지하게 올랐는데 지금 관심이 이게 더 오를 것이냐 아니면 상투 잡은 것이냐 이건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지역만 거의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예를 들면 서울 강남권의 예를 들어서 10억 하던 게 아파트 평당 가격이 평당으로 한다면 그게 한 3천만 원 내외였는데 지금은 2배 반 이상. 서울 강남 쪽은 지금 현재 평균 8천만 원이 넘습니다. 평당이요? 예, 평당. 그러니까 2배 반 이상 오른 겁니다. 엄청나네. 그렇습니다. 아니 뭐 신규 아파트만 그렇겠죠? 아닙니다. 기존 아파트도 기존 아파트도 어마어마하네. 이 정도 들어서 2배 이상 올라버린 겁니다. 엄청나네요. 지금 8천 몇백만 원대요 평당? 지금 예를 들면 그 강남구 대치동에 홍실 아파트를 재건축한 곳은 평당 1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2천이요? 예, 평당. 그러면 30평 아파트면은 36억? 예, 거의 그 정도 갑니다. 예. 30평 아파트 30.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렇습니다. 이제 웬만한 이제 서민들은 아예 집 가질 생각 자체를 거기다가 이제 대출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5억 이상의 그 고가 주택의 경우는 아예 전혀 대출도 안 되고 해서 15억이 고가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좀 웬만한 데는 서울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최소한 평균 9억 이상이고요.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강남권은 다 15억 넘잖아요. 15억 다 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 있는 사람만 집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이 또 다시 부를 축적하는 또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참 기이한 현상이 특히 이렇게 이를테면 좌파 정부가 들었으면 이렇게 특히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좌파 정부가 들어갔으면 왜 오르는 걸까요? 글쎄요, 저도 이제 도시 주택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지난 가깝게 우선 노무현 정부 때부터 각종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규제하는 정책을 계속 썼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본다면 이 정부는 무조건 규제하면 가격이 떨어지거나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경제 기본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규제하면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집값이나 주택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하는 사람들은 아마 분명히 이제 국토부가 주무 부서인데 국토부의 관료들은 아마 이렇게 하면 오를 거라고 분명히 그런 의견도 청와대에 줬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 입안자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아마 두 가지 의견을 줄 텐데 근데 대부분 그렇게 규제를 해버리면 특히 서울 강남권 서울 지역은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용적률이나 층수 규제에서 주택을 적게 짓게 만들면 당연히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이 적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마 그렇게 강력히 규제하면 아마 떨어질 겁니다라고 또 하는 의견도 있겠죠.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무조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잠깐 몇 달은 잡을 수 있겠지. 잠깐. 그렇습니다. 네. 정확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랬습니다. 몇 달은. 모든 정치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충분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좋은 대학 나와서 네. 고시도 했고 네.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네. 저는 이것은 어찌 보면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오히려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대표적인 적을 만들어야 그냥 강남권을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 숫자는 또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마치 대부분 이제 비강남권을 포함한 대부분 서민들은 거의 90% 이상은 이제 적개심을 갖고 오히려 이 정부를 지지하게 하는 이런 어떤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면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와서 8번인가? 19번을 예. 하는 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실패했는데 실패한 것을 다시 반복하고 그거는 이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실패한 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정책을 일부러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저는 오히려 집권을 하기 위한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어찌 보면 정치 공학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엉뚱한 3기 신도시나 만들려고 하고 뭐 이렇게 여기가 소위 말해서 지금 가려운 데는 남의 다리 긁는 거예요. 자기가 가려운데. 그러네. 이런 꼴이 드는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그 정책 실패. 그래서 시장 실패를 가져온 겁니다. 이게 하여튼 우리가 이 가격 어떤 그런 기제라는 게 가격 결정 요인이라는 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네. 이렇게 작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원리가. 네. 그러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 선을 유지하게 돼야 되는데 유지해야만이 가격이 안정이 되는데 네. 오히려 수요는 있는데 공급만을 규제하는 꼴이 되는 거죠. 모든 규제를 하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뭐 대출 규제하니 이제는 그야말로 내 집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 서민은 아예 꿈도 못 꾸는. 그러니까 아예 또 수요도 이제 물론 이제 규제하는 거이기도 되겠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만 이제 좋은 소위 노른자이라고 보는. 그러니까 왜냐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하니까 어차피 똘똘한 집 하나. 요걸 똘똘한 건 강남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습니다. 서울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부 지방에서도 소위 돈 있는 분들은 지방 부자들이 서울에 강남에 그래 똘똘한 거 하나 사겠다고 오히려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경향도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이한 현상이고 저는 너무나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특히 재건축 재개발 규제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규제하다 보니까 종전주택도 이 부동산에 나와야 좀 많이 나와야 그게 좀 가격이 떨어지고 할 텐데 예를 들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를 못하는 겁니다. 재건축 조합이 구성이 되면 그렇게 되면 옛날에 부동산에 몇십 개 물건이 나왔던 것이 이제는 그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개 나왔다면 그게 이제 소위 로또야. 자기가 뭐 예를 들면 1억, 2억 더 올려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정책들. 난 이제 교수님이 설명하는데 딱 알아들은 게 정치공학적 접근하고 있다고 알아들은 게 그러면 이런 계산할 수 있네.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다. 자, 호남은 어차피 민주당 텃밭이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수도권을 잡아야 어차피 영남은 잘 안 찍어. 부산은 뭐 반반 먹고. 수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수도권에 집을 올려놓으면 가지고 있는 사람도 기분 좋잖아요. 좋죠. 내 집이 막 몇 억씩 올라갔으니까 그 사람들을 표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영남 사람들은 집 없는 사람 불만이잖아요. 불만이고 적개심 갖고 이 정부의 지지를 유도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적개심을 가지고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소위 말해서 빈부격차를 더 올려놔서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평등 정책 이러면 또 그게 맥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때리고 규제하고 증오하게 만들고 소위 갈라치기 하는 거죠. 갈라치기요. 이렇게 함으로써 소위 이제 대부분 못 살잖아요. 힘들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본적인 도시주택 정책에서 기본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헛다리만 긁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런 거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수석들 중에 집이 강남권에 몇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 그렇던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뒤에서 갖고 있으면서
오히려 뒤에서는 이제 집값 잡겠다, 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옛날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랬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노무현 정부 때 집값 잡겠다고 그래서 집을 판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집값 폭등해 버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니 저 대통령 말만 믿고 부동산 잡겠다, 다주택 다 팔아라니까 그 순진하게 믿고 그냥 다 팔았는데 그렇습니다. 폭등을 해버렸어. 맞습니다. 얼마나 화가 화딱지나요. 우리 학교 제 친한 교수들도 몇 명이 그래서 그쪽 지지하거든요. 그 당연히 집값 잡을 줄 알고 그랬더니 팔아가지고 자기는 엄청 손해봤다고. 그러네요. 이제 최근에 얼마 샀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저는 이제 그 어찌 보면 전체적인 총론적인 측면에서 왜 정부가 이렇게 주택 정책을 번번이 실패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꼭 집행을 할까? 이걸 볼 때 이 사람들이 이거가 아닌가 밖에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우선 그래서 총론적으로 본다면 이 정부가 있는 한 제가 볼 때는 공급을 어떤 늘리는 정책이 아니고 계속 규제하는 정책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리고 대세적으로는 현재는 공급량도 줄어들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10년 주기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은 그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오히려 잠깐 좀 떨어지는가 싶으면 다시 오르고 막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유명한 우리 이봉규 박사님 저희가 TV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집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앞으로 어떤 그러면 주택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저 시청자들은 지금 집이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없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또 전세로 사시는 분이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점이 언제인지 이런 거 이제 그렇게 총론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정부가 계속적으로 주택 가격을 무리하게 뭐 심지어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소위 세금 폭탄으로 잡고 그다음 대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까지 계속 올랐던 것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약세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또 국면 자체가 그렇게 10년 주기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가격 그런 변화 흐름을 보면은 대세적으로는 사실은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살 시기는 아닙니다. 지금 살 조금 아니구나. 기다려야 되고 따라서 주택이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수도권 외곽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서울에 있는 분들도 가능하면 이제 당연히 강남권에 기회가 되면 바꾸는 전략이 그건 기본적으로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래서 집이 그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가능하면 이제 6개월 내에 정리하는 그런 그러니까 자기 좋은 거를 갖고 그런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는 것도 하나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집이 없는 서민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번 총선 이후까지 쭉 지켜보면서 금년 하반기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택 유형별로 이제 아파트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고요. 단독주택인 경우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이 없는 분들이 여러 가지 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강남, 소위 강북이나 강북 재개발구역 지금 되게 싼 것들 많습니다. 재개발구역이나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지금 뉴타운 그 해지구역들이 있습니다. 해지구역 예를 들면 그 성북구 장이동, 장이뉴타운 같은 경우도 15개의 뉴타운 그 15개 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그 해지됐어요. 그런 경우는 집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지역은 뭔가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든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한다든가 그럼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사실은 약세 장세이지만 그런 데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 이제 눈을 그다음에 특히 예를 정릉 같은데 그 심지어 강남권에 한 10분의 1 거의
네. 대치동에 비교하면 네. 10분의 1 정도 평당 10분의 1 정도밖에 안 가는 데도 있습니다. 강남권에요? 예, 예. 어디가요? 아니 강남권을 대비해서 강북에. 그러니 옛날에 보면 서울 강남과 강북에 되게 이제 보면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 차이가 강남권에 한 70%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50% 떨어지고 했는데 지금은 5분의 1값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소위 말해서 이 풍선 효과 내지는 뭔가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를 수밖에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대세적으로는 약세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집이 없는 서민들이나 혹시 수도권이나 유곽에 사신 분들 중에서 인서울 하고 싶다, 서울로 오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북 쪽, 비강남권에 눈을 돌려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강북도 이제 앞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다. 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옛날에 최소한 50%는 갔잖아요. 네. 그러면 저게 평당 1억이면 5천만 원 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평균 강남권이 6, 7천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 지금 서울 현재 서울 강북은 예를 들면 뉴타운 지역이라든가 동대문 성북구 이쪽 하여튼 여기 서대문구 은평구 쭉 이쪽에 쭉 유곽에 보면 서울 강북에 보면 현재 2, 3천만 원이 안 됩니다. 평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돼 그렇습니다. 거기도 오르겠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조만간에 거기도 5천만 원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현재 상황에 비춰본다면 그게 어찌 보면 경제 정의지. 그렇죠? 아니 같은 서울에서 어떤 데는 1억이고 여기는 2천만 원밖에 안 간다면 이게 같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경제 정의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가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지금 집이 없는 서민들이나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난한 분들은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오히려 이 정부에 대해서 질타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근데도 그냥 강남권 사람들만 괜히 미워하고 오히려 지지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네 집값은 안 오르는데도 오히려 자기 자산을 이 정부를 믿고 오히려 뭔가 그래도 같이 함께 잘 살아, 더불어 잘 살아, 이렇지 않습니까? 그럴 줄 알았더니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을 더 희화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은 안 올랐잖아요. 지방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 지금 오른 게 대구, 광주, 세종, 그러니까 대전 세종시 이쪽이나든가, 그다음에 대구 수성구를 포함한 이제 도심에 거기는 이제 원도심에 새로운 주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건축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데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원도심이나 구도심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지방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도 수원이라든가 이게 그동안 안 올랐던데 이게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이제 워낙 싸니까 그런데도 괜찮습니다. 근데 외곽에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베드타운들 수도권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원 외곽에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좀 장기적으로는 소위 빈집이 우리도 162만 가구나 됩니다. 일본이 800만 가구입니다. 빈집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럼화됩니다. 외곽은.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도 인천 평당 1,200, 300밖에 안 갑니다. 왜냐하면 송도, 청라 워낙 신도시가 많아서 글로 거긴 가다 보니까 송도, 청라는 그렇습니다. 거기는 2천만 원 거의 2,500 거의 가죠.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이 오히려 모든 문화 역사 행정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원도심이 너무 낙후되어서 주택가격이 싼 거예요. 오히려 그런 데가 이제 기회입니다. 앞으로 기회다. 오히려 지금 만약 많이 사시려면 그런 데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정비 사업, 도시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면 이제 더 모든 기반 시설이 좋잖아요. 그런 데가 오히려 죽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기질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이런 게 도시에 이런 환경이 좋아지니까 거기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대구도 마찬가지 지금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전 그다음에 하여튼 이런 지방의 주요 도시들 그 원도심 여기에 이제 오히려 싼 곳을 그러니까 지방 도시 외곽에 사는 게 아니라 살려면 오히려 지방의 원도시 중심지 중심지 원래 아주 잘 나갔는데 원래 그렇죠. 구도심 대개 사람들이 지방에도 이게 대전 같은 경우도 유곽에 이렇게 새로운 베드타운 지으면 그게 깨끗하고 좋으니까 글로 사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앞으로 잘못하면 그러니까 빈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도심으로 돌아야 됩니다. 도심으로 지방에 왜냐하면 도시 재생 사업과 도시 정비 사업이 이제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그런 기반 시설도 좋고 역사, 문화, 교육, 행정 이런 게 다 모여 있는 원도심이나 구도심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땅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소위 토지도 마찬가지. 토지 시장도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이제 물론 전부 다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네. 결국 이것도 오르는 데는 또 오르고 또 떨어지는 데는 떨어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도심이나 원도심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싸요. 오히려 그게 이제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나 아까 깜짝 놀랐네. 뭐 1억 2천씩 평당 가는 강남에 있다 그러면 그러면은 그렇게 올랐는데 지금 뭐 비상식적으로 올랐는데 그러면 강남 서초 이쪽은 앞으로 더 오릅니까? 아니면 거기 이제 끝난 겁니까? 여기서 더 내려가는입니까? 아니면 스탑입니까? 어떻게 뭐 장기적으로 금년 총선 이후 뭐 금년까지는 뭐 안 오르더라도 좀 더 예를 들어서 내년이랄지 한 1년 후랄지 오릅니까? 아니면 여기서 맥시멈입니까? 대개 보면 이제 우리 이제 이론상 주거지 결정 이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주택을 내가 거주하기 위해서 사는데 어디에서 살까? 옛날 같으면 우리 같은 경우 보면 학군이었잖아요. 지금도 학군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군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근데 요즘 최근에 이제 그 소위 주거지를 결정하는 이제 요인 분석을 해보면 소위 네이버후드 이웃 누가 거기 사냐? 예를 들면 우리 이봉규 박사님 같은 유명한 분들이 우리 아파트 산다, 우리 동네 산다. 그래서 이효리가 그 제주도 땅값 올려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강남권에 내가 예를 들면 뭐 논현동, 예를 들면 뭐 청담동, 무슨 삼성동, 뭐 이렇잖아. 대치동이 아무래도 학원가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역시 이제 그런 소위 말해서 이웃들이 부자들이 사니까 그걸로 모이는. 나도 부자에 끼고 싶다. 그렇습니다. 그런 심리. 그렇습니다. 나도 이제 뭐 청담동 살면 부자 아니야, 압구정동 부자 아니야. 그렇죠. 나도 거기 좀 무리해서라도 가면 나도 그 사람들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한다. 말이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사세요? 나 청담동 살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대치동 삽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말이 저분은 되게 어느 정도의 사업과 뭐 사업에 성공을 했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겠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기반 시설이 우선 좋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강남구청이나 서초구청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많이 투자하잖아요. 예산이 많으니까. 예산이 많으니까. 그렇죠. 재산세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가는 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항상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고 그들만의 소위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지금 심지어 중국도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뭐 난립니다만은 중국도 상해나 북경 같은데 우리 돈으로 평당 1억 넘 많습니다. 중국에요? 네, 중국도요. 네. 우리 돈으로? 네, 물가가 우리보다 싼데? 싼데도 뭐 우리 3분의 1 뭐 또 안 되잖아요. 네. 1억이 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면 2억 3억 되는 거죠. 이때면 물가를 대비한다면. 그러네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따라서 유럽이나 북미의 이 주택 시장을 보더라도 이제 이를테면 이제 주택이 얼마나 많이 보급됐느냐 이게 주택 보급률이거든요. 이를테면 100%면 뭐 한 가구당 거의 한 집은 거의 가질 수 있는 정도 보급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110%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러면 주택이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주택이 뭐 110%니까 가구 수에 비해서는 좀 많다는 것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그 정도 있냐 이거죠. 예를 들면 농어 산촌에 있는 그런 집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런 데는 뭐 부동산 의미가 없죠. 그리고 살지도 않고 있고 예를 들면 그런 데는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이 크게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주택 시장이라는 것은 지역 시장이거든요. 지역 시장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택 보급률이 어떠냐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소위 이른바 서울 강남권은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요인들이 많잖아요. 기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우선 살기 좋아서도 그렇지만 여러 또 관련된 이 기업들이 많이 또 벤처기업까지 포함해서 몰려들잖아요. 그다음에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거기가 또 사람이 많이 몰려야 또 장사가 되니까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런던에 뭐 글라스고우 그러니까 유명한 그런 대학이 있는데 그런데 학생들 때문에 또 이제 비싸가지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어쨌든 유럽이나 북미 같은 경우도
평당 1억 이상. 예, 그렇습니다. 뉴욕도 뭐 맞습니다. 심지어 우리 돈으로 2억 넘는 데도 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 뉴욕 같은 데 맨하탄 같은. 맨하탄 센트럴 파크 근처에. 예. 그러니까 뉴욕 맨하탄 같은 경우도 심지어 우리 돈으로 2천만 원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평당. 뭐 평당 2억 드는 데 있는가 하면 그런 것처럼 이제 지역 시장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과연 이제 어디가 좋은 곳인지 이렇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달라집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요. 그저 내 집 마련을 할 분들 그 또 지역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전세 사시는 분들 전세보다는 그래도 하나 마련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습니다. 무리해서라도 아주 좀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전세도 전세값도 엄청 올랐더라고요. 지금 박사님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이 심각하잖아요. 국민연금이 사실은 계속 지금 이제 그 이익률도 떨어지고 사실은 이제 계속 이제는 연금에 넣는 분들보다도 수급자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때는 언제 바닥날지 모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렇게 오히려 집을 갖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게 오히려 주거복지면서 이제 연금이 없기 때문에 영목이지. 그게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인당 지금 9억 원 이하짜리 이런 주택연금이 가능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 그것도 올린다고 해요. 그러면 9억 이상은 주택연금도 안 가입 대상이 아닌데 이제 12억까지 올릴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억 정도까지 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강남권 같은 경우도 15억, 예를 들면 20억이면 9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15억짜리를 예를 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15억짜리라면 이제 연금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부부가 별도로 이렇게 그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15억 9억 이하가 되죠. 9억 이하가 되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집은 가져야 나중에 노후에 연금이 없고 이럴 때 그 주택연금이라도 되니까. 주택연금이라는 건 그 집을 예를 들어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집을 가지고 매달 얼마씩 연금을 받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 집에 대한 그 이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60세 이상이면 이제 연금 대상이거든요. 옛날엔 65세였는데 지금 완화돼서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9억 이하짜리 갖고 있으면 그걸로 해서 9억인 경우는 국토부에서 계산한 게 나왔는데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100 하여튼 200만 원 가까이 아마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를 매월 받고 만약 돌아가신다. 그러면 정산해요. 정산해서 그거를 이제 유가족들에게 이제 상속자한테 넘겨줍니다. 근데 100살이 넘겠다. 넘는다. 그러면 이미 9억 원짜리 초과해서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계속 줍니다. 그거는 계속 줍니다. 그 정산한다는 건 그 집값을 나중에 팔아서 정산합니다. 국가가 이제 가져가는 거죠. 어차피 이제 그게 국가 소유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개인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집을 갖는 것이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12억 넘어도 괜찮은 거예요? 주택연금은? 그러니까 본래 지금은 9억 이하입니다. 앞으로 이제 법이 안 바뀌는 걸로 이제 국회에서 지금 정부에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2억 정도까지. 왜냐하면 주택가격이 계속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강남에 뭐 20억짜리 이런 사람들 안 되죠. 주택연금 대상이 안 됩니다. 대상이 안 돼요. 안 됩니다. 부자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상관이 없는. 대상이 안 되고 이제 현재는 9억 이하. 9억 이하. 그러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뭐 고가 전세 살지 말고 힘들다. 그러니까 정부가 오히려 전세값도 9억 10억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두 가지 의미에서 저는 필요하냐면 첫째 이제 우리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집을 갖게 하는 정책도 나쁘지 않다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예를 들면 주택연금을 통해서 정부가 소위 하우징 스탁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공공주택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시장에 소위 말해서 너무나 지금 이 공공주택이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나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다든가 이런 걸 조절 기능이 생기죠. 오히려 전월세 가격이 왜냐하면 공공주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또 집없는 서민들에게 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요즘 뭐 젊은 신혼부부라든가 청년 이런 주거 취약계층들에게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모셔서 부동산 관련해서는 항상
여러분들 관심이니까 뭐 하루에 다 들을 수 없고 다음에 또 모셔서 우리 김진수 교수님의 부동산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수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전 또 내일 뵙겠습니다. 여기 구독 눌러주십시오. 이쪽에 있는 네모난 박스요. 누르면 구독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